안녕하세요. 예, 인사 안 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세무사 유의 1기 맞죠? 예, 세무사 유의 1기 재무회계 맡은 김원종 회계사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 시험이 연기가 돼서 발표도 좀 늦었고, 그래서 세법학은 우리 학원은 발표 나기 전에 미리 했기 때문에 지금 세무회계랑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안 들으신 분들 들으시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재무회계 강의 맡은 김원종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간단하게 OT 할게요. 원래 길게 여러분들 시간 뺏는 사람 아니라서 자, 일단 간단하게 과목 소개 드리면 우리 세무사 2차 유의 1기 강의고요. 재무회계 강의할게요. 일단 강의 시간이 지금 22번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22번에 옛날에는 제가 세무사 2차 강의 할 때 한 16번의 고급회계까지 다 했어요. 별로 친절한 강사가 아니었어. 근데 리스가 개정되고 수익이 개정되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이 개정되면서 일단 분량이 되게 많죠. 그리고 한 2016년까지는 세무사 문제가 되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도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건 변경도 수수료 있던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 개정대체 되는 것도 순회법이 아니라 비례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리스도 리스 변경과 리스 재측정 나왔고, 관계기업 투자도 여러분들 고급회계 다 제끼는데 나왔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끝낼 수 있느냐? 솔직히 끝낼 수 있습니다. 저만 강의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력을 제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 실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급은 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표정들이 계속 안 좋아서 제가 수업 진도를 빨리빨리 못 뺀다 그러면 22회까지 중급 빼게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플러스 알파 고급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은 못 하죠. 그러니까 이 고급은 제가 바로 특강을 뭐 하던가 여러분들 시간표가 지금 다른 시험들도 막 제가 보기에는 다 보강하는 선생님들이거든요. 제가 다 겪어봤던 선생님들이라서. 그래서 뭐 따로 하던가 아니면 제가 한 20번 했는데 고급이 한 3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보강 일요일날 해서 어쨌든 요 시간 안에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원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하는 거라서 세무사 2차 강의를 제가 원래 회계사 주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다른 학원들에서 어느 정도 강의를 하는지 봤더니 40번 강의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160시간이고 뭐 29번 하시는 분도 한 2분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21번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25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한 27번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뭐 농담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다른 소리를 안 해서 그리고 제가 문제를 제가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숫자도 진도는 빨리빨리 나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되도록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 안 해도 되죠? 공인회계사 김원종입니다. 강의한 지 꽤 오래됐어요. 제가 2010년도 1월 6일 날 3일의 법인 퇴사하고 그때부터 강의했고요. 중간에 대학원 가느라고 좀 학원 강의 1년 쉬었고 그 다음에 책 쓰느라고 학원 강의 한 1년 반 쉰 거 빼고는 계속 강의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강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 이후에 아마 이 강의 시간으로 따지면 제가 강의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막 하루에 12시간 강의하고 8시간 강의하고 그랬으니까 뭐 여러분들 합격시키는데 전혀 지장 없을 거고요. 제가 이제 해커스에 온 지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 강의를 안 들으셔서 저를 잘 모르시고 제가 좀 쉬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세무사 합격한 학생들 전화하면 오늘 12시까지 전화할 수 있어요. 이 핸드폰에 있는 거. 그 정도로 많이 붙였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열심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교재 소개 잠깐만 드릴게요. 자, 우리 본 교재는요. 우리 교재 앞에는 학원 이름이 붙어 있어서 해커스 IFRS 세무사 재무회계 연습이라는 책이고요. 사실은 제가 2018년도 6월 달에 이제 해커스에 오려고 이미 결정을 한 상태고
그때부터 책을 써서 이 책은 사실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책이에요. 단지 오타를 안 만들기 위해서 출간만 안 한 책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기본 강의를 제 강의를 한 3년 정도 들어야지 학생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를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학원에서 전화가 많이 오고 온라인으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강의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실강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 결정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자, 그래서 갑자기 급격하게 됐는데 뭐 오타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회계사 책 좀 잘라갖고 문제 더 붙여갖고 낸 책이라서 거의 뭐 작년 5월 달에 거의 12시간씩 작업해서 낸 책이라서 그렇게 심한 오타는 없을 겁니다. 초판치고는. 그리고 앞에 뭔가 붙어 있어요. 최고래요. 으뜸원이라고. 하여튼 책 이름이다.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책 팔아먹으려고 솔직히 이거 한 책은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저는 전부 다 필기로 여러분들한테 이론 요약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필기를 다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약서를 계속 내달라고 저한테 요구하신 분들이 많아갖고 미리 대비를 할 때 준비한 책입니다. 그게 요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의 일부만, 전부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2차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일부만 이론 요약할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이론 요약할 때 이걸로 보시면 제가 체크해준 부분이 제 필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차 때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2차 때는 뭐 1장의 재무회계 이론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니죠? 회계 사회적 역할. 그러니까 제가 체크 해드리는 것을 필기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론 요약 이걸로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해커스 뭐죠? IFRS. 자, 포인트 재무회계 책, 이게 요약서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고요. 여기 요약서가 있는데 여러분들 실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이 좀 없으신 분들은 다 읽으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시험에 재고자산부터 이제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포인트 한번 다 읽고 문제 푸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시험이 이 책에 있는 거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뭔가 하나를 변형시키는데 이론적인 근거를 모르면 그거 하나만 딱 틀리면 다 틀리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차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이 판매 가능 상품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1차 시험 때 관세 환급금이라는 게 거기에 매입에 포함됐어요. 근데 관세 환급금은 제세금을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입금에서 빼야 되죠. 근데 그거는 어떤 연습서에도 없고 어떤 1차 책에도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란 말이야. 근데 요거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틀리면 매출원가, 기말재고 다 틀리니까 여러분들 아직 시간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읽어보고 하시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책에다도 이론 요약 다 해놨습니다. 알겠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책으로 세무사 유해생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2권 푸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 포인트 책 안 보고 보시는 분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뒤에 이론 요약 해놨으니까 두 번째 볼 때부터는 뒤에 있는 해설 보셔도 거의 문제 다 풀릴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 책은요, 제가 그 초판이어가지고 좀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여기 출호가 정어표란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받아가시면 되고, 오늘 실강 들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출력해 놨으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 못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수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3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투자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공부 방법인데 여러분들 이제 굳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보다 세무사 2차 시험이 붙기가 어려운 거 아시죠? 작년에 합격률 봤더니 13.22%더라고요. 응시자가 5천 뭐 5, 6천 되고 실제로 그중에 시험 안 들어가신 분들까지 하면 13.22%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어저께 봤더니 회계학 1부 꽈락률이 51%야. 회계학 2부 꽈락률이 51%.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어차피 그분들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40점 정도 못 맞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한 4대1 정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독서실에서 옆에 친구들 3명보다 늦게 가면 합격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결석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 수업 끝까지 듣기로 했으면 수업을 빨리빨리 진행하고 진도를 빨리 나가는 편이라서 여러분들 결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고 복습하시는 걸로 수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들으신 다음에 되도록 그날 복습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날 수업을 들으면 내가 문제풀이 방법 같은 거 미리 이론 요약 같은 거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복습하시면 문제 푸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재정학이나 행소법으로 비벼가지고 붙으신 분들은 한 4시간 정도 걸릴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 4, 5일 지난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 다 까먹어요. 그럼 여러분들 복습 시간이 8시간으로 늘어나.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공부를 해도 공부량은 줄어들고 몸만 힘든 거죠. 그래서 지쳐서 여러분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미루지 말고 그날 복습하는 게 좋은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 같은 날은 8시간 수업이죠. 그러면 4시간 갔다가 2과목을 다 복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복습을 못한 부분을 잘 체크해 두세요. 그런 다음에 수업 없는 토요일이나 이런 시간 동안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계산기는 좀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한두 문제는 계산기로 그냥 풀어주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냥 단기 채권의 손상 같은 거나 받으러 오면 할인 같은 거는 그냥 제가 설명한 다음에 계산기로만 설명을 하는데, 저랑 수업 시간에 같이 계산기 두드려 보면 시험장에서 그거 나오면 한 10초 안에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많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계산기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부 방법인데, 공부 방법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시험 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2차 시험. 그래서 2차 답안지에다가 제가 풀어준 문제는 여러분들 꼭 작성을 하시고, 해답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채점을 본인이 해보세요. 똑같은 문제. 그래서 그거를 제가 풀어본 문제가 한 7문제다. 재고자산이 7문제다. 그럼 보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채점하셔서 틀린 이유 기재하시고, 아직 한 3회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험이 9월이죠. 그래서 보관하신 다음에 두 번째 풀 때도 똑같은 짓을 또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틀린 이유가 똑같아요. 그걸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풀어본 것을 옛날에 풀어본 거 채점한 거랑 확인해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실수하는 포인트가 똑같다고요. 어차피 이게 뭐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시험은 아니에요. 원래 어떤 책을 봐도 똑같은 내용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쉬운 문제를. 그래서 틀린 이유 기재하셔갖고 직접 꼭 손으로 풀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인데, 안타깝게도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는 아마도 제 생각에 부분 점수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6,000명을 만약에 채점한다, 일주일 만에 채점을 하신 분이, 어차피 2문제를 채점하면 1문제씩 채점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0.5초 만에 한 문제가 채점이 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답이 맞아야지 일단 점수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처분 문제가 나왔어. 근데 문제가 그냥 처분 손익과 이자 수익을 따로따로 물어봤으면 그거 맞으면 점수를 주는데, 그냥 문제가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나왔다. 그러면 먼저 정답을 위에다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친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 써놓고 여기 찾잖아요. 제가 유해 3기 채점하면 답이 어딘지 안 보이는 사람들은 점수 주기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서 답안을 쓰시고, 여기 안에 문제가 이제 예를 들면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다. 근데 거기에 처분 손익 얼마다, 그리고 이자 수익 얼마다, 이 정도 답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쓰는 게 좋죠.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뭐 산식으로 푸셔도 되고, 뭐 그림으로 푸셔도 됩니다. 답만 맞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해서 푸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푸는데, 이제 요즘에 회계학 문제 푸는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강사들이 이걸 되게 중요시해요. 스킬. 1차 시험 때는 중요하죠. 2차 시험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먹고 살려고, 저는 회계 처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강사인데 저도 스킬 되게 많거든요. 나름 샤프해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꼭 회계 처리 해보시고, 그 다음에 스킬을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리고 좀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스킬을 쓰시고 뒤에 회계 처리는 한 번씩은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정부 보조금을 가르칠 건데 처음에 가르칠 때는 회계 처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 처리를 보여주고 어떠한 스킬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스킬로 되게 빨리 한 세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럼 제가 분계를 해준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들 2차생들 분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올해 털렸죠? 분계 문제 엄청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회계 처리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출제 경향. 뭐 과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작년의 문제가 2020년이고 그 전년도가 2019년이고 2018년, 2017년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전에는 되게 2차 시험 문제가 쉬웠습니다. 한 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기본서 예제라고 보기도 어려운 문제들, 예,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고 요때부터 조금 출제 경향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어떻게 나왔냐면 요 해인데 우리 30점씩 두 문제가 나오죠. 우리 재무회계에서. 그래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현금 흐름표 그리고 리스 이렇게 크게 내는 거죠. 예, 문제를 이렇게 큰 자료를 하나 주고 1번부터 요구사항 6번까지 이렇게 내는 방법. 예, 그럼 요건 약간의 예, 여러분들 그 뽑기 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옛날에 유해 3기 들으신 분들도 뭐 제껴도 되냐 뭐 제껴도 되냐 저한테 물어보는데 예, 유해생은 제끼는 게 좀 위험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출제될 때도 있고요. 올해는 이렇게 공부하면 이것만 잘하는 사람 붙을 수 있으니까 주제를 몇 개 냈어요? 4개로 내서 15점으로 냈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객관식형으로 이거 2개 잘라갖고 자료를 2개씩 주는 거죠. 이렇게 출제될 때도 있고 2018년도에는 더 많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 주식 선택권, 자본과 주당이익을 묶어서 한 문제를 냈고 수익 한 문제가 나왔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한 자료 갖다가 한 명은 발행자 입장, 한 명은 보유자 입장에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7가지 주제가 나왔네요. 그리고 요때는 크게 요때랑 비슷해요. 그래서 2가지 주제가 나왔고요. 2가지 주제가 나왔는데 한 가지 주제는 그냥 크게 한 문제를 냈고 그다음에 요 주제 안에 현금 흐름표긴 하지만 건설 계약과 현금 흐름표를 같이 묶은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요즘 추세는 아무래도 조금 잘라서 낼 것 같아요. 한 4개 정도로. 요게 최근의 출제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유해생들은 제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원 전체를 제끼지는 마라. 예, 그래서 조금 자기가 약한 단원이라도 한 15점 정도는 30점에서 15점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랑 이런 문제랑 내가 나왔을 때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1번을 틀리면 뒤에 거 다 틀리게 돼. 예를 들면 전환사채 문제가 나왔는데 상환할증금을 못 구하면 뒤에 거 다 틀리게 되죠. 리스를 구했는데 리스 문제가 나왔는데 고정리스료를 틀리면 뒤에 거 다 틀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구사항 1, 2번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2번 풀어서 이걸 맞고 나머지 중에 6번 빼고 한 5개까지는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욕심만 되게 많아. 그래서 시험장에서 100점을 다 풀라 그래요. 그래서 100점을 다 풀어서 40점 맞는 건 의미가 없어요. 90점 풀어가지고 80% 맞아서 72점 맞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출제 경향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도 뭐 4개, 5개, 4개 정도의 주제로 좀 잘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뭐 더 할 말이 있었나요? 제가 특별한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제 강의를 지금 제가 얼굴은 다 기억해요. 제가 원래 옛날에는 학생들 이름까지도 다 외웠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본 강의부터 들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해커스에 처음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얼굴 기억하시는 분은 3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혹시 저랑 안 맞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제가 최고로 강의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강사분 강의를 들어도 붙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알겠죠? 우리나라에 재무회계 강의하시는 분 어떤 강사님을 들어도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합격 많이 시켰고 그러니까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실 분들은 제가 가르쳐주는 거 믿고 공부하시면
저희 팀 저는 믿거든요. 예, 강혁재 선생님 작년에 세무사 유예반 나온 문제 4문제 다 나왔다며요. 똑같은 거 다 나왔다며. 예. 저도 한 문제 완전 똑같이 나왔잖아요. 예. 원재은행회사 좀 안 믿어야 되나? 원재은행회사도 믿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강혁태 선생님이랑 합쳐서 여러분들 이제 목표를 좀 잡아야 되는데, 일단 회 1이 제가 생각하기엔 합격의 당락은 이거예요. 쉽게 합격하려면 이게 합격해야 돼. 왜? 이거는 답이 맞으면 점수가 확정돼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목표가 85점 정도 나오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거, 진짜 회계사 시험에도 뭐 200년에 한 번 나올까, 여러분들이 구미호가 될 때까지 안 나오는 거는 생략할게요. 알겠죠? 요 정도 목표고요. 회 2 누가 가르쳐요? 이윤엽 회계사예요? 아니면 원재훈 회계사예요? 이번에는 원재훈 회계사예요? 네. 못 믿는데. 한 60점. 그리고 세법하기 1, 세법하기 한 40점 맞아도 붙나요? 못 붙네. 네. 그래서 원재훈 회계사를 믿어가지고 한 60점 맞아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커트라인이 한 52.75인가? 뭐 56.25인가? 그래서 225점 정도 맞으면 합격하죠. 네, 그래서 요 정도 목표로 공부를 하시고, 근데 요 정도 목표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약한 과목이 한두 과목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이게 약한 사람도 있고 이게 약한 사람도 있고 이게 약한 사람도 있으니까 시험 난이도가 조금 이건 어렵고 이건 쉽고 뭐 이건 어렵고 이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럼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요 정도 목표로 공부하시면 합격하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제가 강의하는 거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100점 목표로 강의는 하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너무 길게 했나? 네, 다른 강사보단 그래도 짧게 해줘.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포인트 책을 이제 객관식 강의를 하기 위해서 원래 2권을 사지 말라고 객관식 강의랑 2차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책의 챕터를 맞추려고 제가 챕터를 30챕터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1장을 보시면 일단 우리 교재 볼게요. 교재. 연습서. 제목이 해커스 세무사 IFRS 원 재무회계 연습. 자, 1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지우세요. 포인트랑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 방법인데, 내가 재무회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재무회계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공부도 좀 했고 실력이 되신다.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제 문제가 기본 문제랑 고급 문제로 돼 있는데요. 이제 기본 문제는 전 문제를 다 푸세요. 그 다음에 고급 문제는 제가 풀어준 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과목을 같이 공부하셔야 되니까. 근데 지금 세무회계랑 원가회계 같이 공부하는 와중에 내가 복습 시간이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풀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 중에서도 제가 풀어준 문제 잘 체크하셔가지고 문제 풀고, 고급 문제 중에서 제가 풀어준 문제만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최소로 복습할 부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했다고 가정하고 강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권유하는 겁니다. 권장사항. 그래서 요건 2회독 할 때 해도 되니까, 알겠죠? 적어도 제가 주제별로 한 문제씩은 다 풀어주니까 2문제 풀어줄 때도 있고, 그래서 체크를 잘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좀 공부를 되게 오래 하셔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 복습 시간이 되게 적게 든다, 아니면 짐승 같은 체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전 문제 다 푸세요. 근데 3가지 방법으로 공부한 사람의 성적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가르쳐보면 압니다. 시험에서는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고 시험장에서 떨리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실수 안 하고 푸는 거지, 어려운 문제를 건드려서 제일 어려운 문제 요구사항 하나 맞으려고 시간 투입하면 원가액에서 40점 떨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풀어준 문제는 다 푼다.
그거로 연습을 하시고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안 풀어준 문제들 기본 문제는 좀 풀어보세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안 풀어본 문제 다음번에 2회 독하실 때 또 다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럼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챕터별로 계속 내가 그 내용을 암기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두 번째 볼 때 한 문제만 더 풀어보든가 내가 안 풀어준 문제 중에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한 12시가 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재빨리 이 책을 펴요. 그래서 한 30분 한 문제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안 풀어본 문제 한 문제씩 추가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원재훈에게사하고 강의 들었는데 점심시간에 시간 남을 때 한 문제 풀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고 제가 풀어준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길 바래요. 자, 1장 여러분들 공유가 될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읽어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장 볼게요. 자, 1번 문제도 보지 마세요. X 치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는 이렇게 표시하는 세모 1번은 보세요. 자, 거기서 뭐를 읽어보느냐? 물음 1번과 물음 2번과 물음 3번만 읽어보세요. 체크 그냥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3번만 보세요. 여러분들 2020년에 합격하신 거 맞나요? 맞아요? 1차를. 그러면 여러분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2019년 12월 4일 날 개정됐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개정된 내용으로 배웠겠네. 그래서 뭐가 개정됐죠? 자산부채의 정의가 개정이 됐죠? 여러분들 옛날에 배울 때는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고 했는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경제적 자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재무제표 구성 요소 중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4줄 이내로 기술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잠깐만 설명하려고 이게 여기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 문제가 올해는 안 나왔어. 나도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말 문제가 가끔 6점씩 나옵니다. 60점 중에.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2019년에는 현금흐름표의 직접법과 간접법의 장단점을 쓰시오. 그것도 나왔었고요. 수익인식의 5단계를 쓰시라고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고요.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연구비와 개발비를 인식하는 인식요건 6가지를 쓰라고도 나왔고요. 그래서 가끔 말 문제가 나와요. 그 중에서 다 맞지는 못하더라도 한 4점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6점 중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자산의 정의인데요. 자, 자산의 정의가 뭐였죠? 우리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객관적인 사건, 거래만 분개합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것만 자산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개정된 내용이 경제적 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은 안 써도 돼요. 책에 다 체크해 드릴 거예요. 저 필기 안 해도 돼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자산의 정의로 개정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경제적 자원을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옛날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인데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미래의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는 능력, 미래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법인세 회계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 법인세 회계를 냈을 때 맨 마지막에 이연법인세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3줄 이내로 써라. 그러면 자산의 정의,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 키워드만 보고 여러분들이 채점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에 걸쳐 회사가 수행한 수익과 비용의 과거 사건의 결과이다. 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으면 그것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통제하고 있다. 그렇게 말만 만들면 되는데 통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미래의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 경제적 자원이 되므로 이연법인세 자산은 자산의 정의에 부합한다. 그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암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채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과거 사건의 결과. 두 번째, 요 경제적 자원의 반대죠. 자산은 미래의 현금이 유입되는 거고 부채는 미래의 현금이 유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라고 돼 있죠.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세 번째 현재 의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나중에 뭐 총담체에서 배우겠지만 회계는 법적인 의무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현재 의무를 잡고 있죠. 그래서 법적인 의무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는 아닌데 기업 관행상의 의무, 리콜 의무 같은 거죠. 그 의제 의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의 정의는 과거 사건의 결과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라는 거 개정됐으니까 용어들을 기억해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연법인세의 부채가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세 줄 이내로 쓰시오. 법인세 회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만 만들면 돼. 이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동안에 발생한 과거 사건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으면 미래의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현재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채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체크해 놓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개정된 게 하나 있죠. 그게 물음 2번이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물음 2번도 체크. 여러분들 재무제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죠. 그것을 재무제표에 언제 기록할지 결정하는 절차를 뭐라고 하죠?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소련말을 쓰고 있죠. 재무제표 요소를 재무제표에 캡처하는 과정, 포착하는 과정이라고 배우셨죠? 그러면 어떠한 인식 기준을 통과해야지 우리가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 좀 했죠? 그래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의 개정 내용만 알고 있어요? 개정 전 내용도 알고 있어요? 개정 전 내용도 아셔야 돼. 이거는 다른 이유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 전 내용은 이렇게 돼 있었죠.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그래서 자산의 정의에 부합한다 그래서 무조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 건 됐다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인식 기준 두 가지를 통과해야지 우리가 재무제표에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무제표는 다 숫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제 조건이라고 했고, 실제로 인식 기준 두 가지는 내가 미래에 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그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거죠.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부채로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고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수익과 자산은 높을 때 인식하는 거고 유입 가능성이, 그리고 부채와 비용은 유출 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하시면 되고, 우린 재무제표 숫자로 찍어야 되니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 기준을 썼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었어. 이게 개정 전. 근데 개정 후에 어떤 소련말로 바뀌었냐?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동일. 그 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미래에 뭔가 현금이 증가되고 뭔가 현금이 감소된다는 것은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건데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표현 충실성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큰일이다. 근본적 질서성에 두 가지가 있죠. 목표, 그건 외울 수 있어요.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 표현 충실성의 뜻이 뭐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과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자. 쉽게 생각하면 현금 100만 원이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정확하게 표시하고 100만 원이라는 계정 과목도 정확하게 표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1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충실한 표현을 제공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개정이 됐죠. 그래서 요것만 말로 바꾸는 거야. 똑같은 거야, 내용은. 근데 형이사과적인 용어를 쓴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약 요인이 하나 추가됐죠. 그래서 투입하는데 원가보다 효익이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는 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는 기준서예요? 아니면 이론 체계예요?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국회계 기준원에 들어가시면 나머지들은 다 번호가 써 있는데 이것만 번호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이론일 뿐이죠. 기준서를 만들기 위한. 그러면 이 내용과 이거는 교수님들의 생각이란 말이야. 실제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항상 내용이 똑같습니까? 실무적인 적용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이걸 상충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선돼요? 아니면 이게 우선돼요?
이게 우선된다고 배웠죠? 이거 여러분들 1차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개정됐어도 뒤에 있는 기준서들의 내용에 이것들이 개정됐다 안 됐다 아직 반영이 안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보다가 유형자산의 인식기준 쓰라 그러면 이거 쓰시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의 인식기준이고,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거 쓰셔야 되고, 충당부채의 인식기준 쓰라 그러면 현재 의무라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두 개 다 기억해야 돼.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야. 우리 시험은 개별 기준서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하고 가자.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뒤에서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유형자산 할 때, 투자부동산 할 때, 충당부채 할 때 요 네 개 나오면, 유형자산 나오면 여기다 유형자산만 넣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자산이니까 유입. 그 다음에 충당부채 할 때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고 유출. 알겠죠? 그때 모른 척 하지 마시라고. 자, 3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세무사 기출문제다, 3번이. 인적 자원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계학적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여러분들 1990년대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1999년 여러분들 세무사 2차 기출문제예요. 쓸 수 있겠어요, 이거? 네, 뭘 써야 돼? 옛날에는 이거 갖고 답을 썼어야 되는데, 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개정이 됐으니까 이거 갖고 답을 써야 되죠. 지금 뭐 하는 거야? 해커스에서 누군지 말 안 할게요. 이거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에? 이 사람도 있어요? 이거 쓸 수 있느냐? 어? 이거 쓸 수는 있느냐 이거야. 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갖다 말 만들면 되지.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느냐. 자산의 정의가 뭐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죠. 저 지금 수강생 있으니까 돈 벌고 있으니까 경제적 자원 되죠. 저 계약했으니까 과거 사건은 되지. 근데 저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은 통제를 못하죠. 그래서 인적 자원은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식할 수 없다. 그거 쓰셔야 되고, 두 번째 제가 농담 썼죠 여기. 예? 이거 저의 주관이 개입되잖아. 예. 아, 나는 이거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 예.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충실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다. 그 두 가지를 쓰셔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옛날 기출문제니까 한번 읽어보라는 거야.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요거 두 개는 꼭 암기해 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회계사 시험은요,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2차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외우라고 합니다. 저는 회계 원리 때부터 2차 시험에 나오는 거 외우라고 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150점 중에 30점이 약술형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6점이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그냥 외우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많이 아니고 제가 줄여긴 좀 줄여줄게. 줄여주긴 줄여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외우라는 거는 외워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야. 끝.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그래서 세모. 이거 이해 가죠? 네. 아, 너무 쉬운 거에서 지금 열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겠습니다. 자, 3-2페이지. 여러분들 혹시 성격별 표시 방법과 기능별 표시 방법 재무제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거 만들 때 재고자산과 좀 엮어서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지금 X 쳐놓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 X 쳐놓는데 재고자산 문제 요구사항 하나 정도에 성격별 표시 방법, 기능별 표시 방법 있는데 성격별 표시 방법 물어보면 여러분들 다 털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해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럼 이 문제 풀어줄 거고, 그때 이해를 하시면 그냥 그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예, 나올 가능성은 적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X 쳐놓으세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 풀어줄게.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시작됩니다.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평가.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조금 이따 풀어주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포인트 책 4-15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제가 책 앞에다가 목차가 있잖아요. 목차에다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을
원래 써주려고 했어요. 네, 써주려고. 그래서 뭐가 1순위고 뭐가 2순위고 이 단원에 주제들이 여러 개 있는데 써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회계사 강의 때 그렇게 써놨거든. 그랬더니 내가 2차에 나온다고 포인트 책에다가 써놓잖아. 그럼 그걸 1차에 출제. 그리고 2차 유예라고 써놓잖아. 그러면 2차 때 되게 어려운 문제로 출제. 네, 그래서 그걸 써놓으면 그걸 꼭 내더라고요. 1차 때 내가 2차라고 여기다 표시해놓으면. 네, 좀 지엽적인 내용을. 그래서 표시 안 하고 필기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각 챕터에 뭐가 나오는지 싹 써주고, 강의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1순위는 별 3개를 쳐줄 거고요. 2순위는 별 2개를 쳐줄 거고요. 3순위는 별 1개를 쳐줄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커버하고 가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써주는 게 있어요. 강의는 하는데. 알겠죠? 네.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공부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취사 선택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하실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냥 기본서 공부하실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공시될 금액이 얼마인가,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가 문제 나오죠. 이거 2차 시험에 내겠어요? 네, 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서에서 뺐어요. 12년간 세무사 회계사 2차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강의할 필요 없겠죠? 네, 불러줘요? 시험에 안 나올 건데? 다 알잖아요. 아, 현금은 통화, 그리고 통화 대형증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통화는 여러분들 지갑 속에 있는 지폐 및 주화, 통화 대형증권은 통화는 아닌데 법에서 통화로 보기로 한 거. 요거 이름 명목 여하를 상관없이 수표는 무조건 통화죠. 네, 그래서 수표.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발행한 수표 있죠. 우편한 증서. 그리고 만기가 된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걸 통화 대형증권이라고 하죠. 현금에 포함하면 되고. 그리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은 언제나 우리가 현금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봅니다. 그것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 그리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 투자 자산이 현금 및 현금 자산에 포함됩니다. 그런 거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당좌 예금이라는 게 있죠. 당좌 예금의 뜻이 뭐죠? 출금할 때는 수표로 출금하고요. 입금할 때는 보통 예금과 똑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좌 예금의 우리 회사 측잔액과 은행 측잔액이 달라질 수 있죠. 그것을 일치시켜주는 표를 은행계정조정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차 시험 때는 나오지만 2차 시험 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공부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저는 이 장에서는 그냥 요거 하나만 얘기할 거고요. 요것도 단일 주제로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그냥 요구사항 하나 정도. 여러분들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매입 채무를 장기 할부로 구매했어. 그러면 돈을 미래에 지급하니까 현재 가치 땡기는 정도. 그거 하나 딱 나왔어요. 한번 2012년도에. 근데 이걸 제가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장기성 채권 채무의 평가와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사채, 리스, 그리고 장기 할부 판매, 전환사채, 신주인권사채를 전부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각각 공부하려고 하죠. 논리는 다 똑같거든요. 그럼 제 강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문제풀이 하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분개 좀 해주겠지만 나중에는 빨리빨리 현재가치 계수를 구해서 유효이자,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구해야 되고, 그런 것들 구할 때 저랑 좀 적응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익에서 배우는 거 미리 배우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서 배우는 거 미리 배우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회계 처리가 리스야. 여러분들은 이 회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리스 회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만 공부하시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할 거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이거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가는 거야.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작년 유해 3기 저한테 들으신 분들 다 들었겠지만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60점을 낸다. 제가 출제위원이다. 그럼 저는 하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내고 하나는 화폐의 시간 가치가 없는 걸 낼 거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기출문제 12년치 보세요. 이걸 피해간 연도는 2년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 무시하시면 여러분들 장수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4-5페이지예요. 예, 여러분들 수취채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취채권은 받을 돈이죠. 채권. 지급 채무가 있어요. 지급할 돈. 그렇죠? 그래서 수취채권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했으면 매출채권,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줬으면 대여금, 상기업을 우리가 보통 그 재무회계에서 가정하니까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을 외상으로 판매한 다음에 발생하면 미수금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급채무는 그것의 반대말이니까 매입채무, 차입금, 그 다음에 미지급금의 회계처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기일 때가 있고 장기일 때가 있을 거예요. 회계학에서 1년 이하는 단기라고 하고요. 1년 이상은 장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1년 이하 같은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치 평가를 생략하는 간편법을 쓸 수 있죠. 그 말은 수익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년 이하는 우리 현재 가치 평가 안 할 거고, 여러분들 시험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물어보면 장기만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장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 가치 평가.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제 채권만 잠깐만 얘기할게. 시험 문제 매출 채권, 그리고 대여금, 미수금, 요게 세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거죠. 맞죠? 네.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여러분들 계산 문제로 안 나오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빌릴 때 여러분들의 기준금리가 10%고 여러분들의 신용위험이 5%면 15%로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계약서에도 15% 써 있으니까 액면 발행되겠지? 그러면 1억을 X1년 초에 빌렸는데 이자율이 15%다.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1,500만 원 틀리면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 액면 발행되니까 시험 문제에 안 나오고,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미래 현금 흐름을 일정한 유효이자율로 땡기면 액면 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 매출 채권 같은 거는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재고자산 파는 거니까 수익이랑 연결돼 있죠.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재고자산과 연결돼 있는 거고, 이 미수금은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거니까 유형자산의 처분, 우리 기준서는 재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할 건데, 어차피 이 내용은 제가 수익에서 얘기할 거거든요. 요걸 뭐라고 그러죠?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는 경우. 옛날에는 장기 할부 판매라고 했는데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는 경우에 회계 처리. 분위기 별로 안 좋은 거 봐서 좀 오래 힘들겠는데. 자, 어쨌든 그때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처음 가르칠 때는 요거 위주로 강의할게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현재 가치 평가하는 거, 미수금 현재 가치 평가하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현재 가치 평가하는 거.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할인율을 결정해야 되죠. 이것도 수익에서 나오는 거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야. 자, 현재 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이자율은 유효이자율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효이자율의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 뭐 받았거나 지급한 금액, 뭐 둘 중에 채권이면 받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부채면 이제 지급할 금액이죠. 자, 어쨌든 요 유효이자율이라는 것은 원래 원칙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가치가 100원이라고 하면, 현재 가치가 미래에 지급할 돈이 100원과 10원으로 존재하면 미래의 현금 흐름과 지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말하는 거죠. 재무관리에서. 이것을 유효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유효이자율을 우리 기준서에서는 옛날에는 이렇게 구하라 그랬어. 근데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이 미래에 받을 돈을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야. 첫 번째는 100원을 받았는데, 받을 권리가 있는데, 투자를 했는데 미래에 어떤 돈을 받을 때 10%를 먼저 결정해서, 이걸 먼저 결정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10%니까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R 해주면 돼요. 그래서 110원을 받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 그때 이 10%는 회사가 옛날에는 8%로 A 은행에서 빌렸는데 두 번째 은행한테는 후순위 채권이니까 약간 이자율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세 번째 채무를 만들었을 때 지금 당장 추가적으로 차입한다면 발생할 이자율을 써서 이걸 먼저 결정하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죠. 계약 개시 시점에 기업과 고객이 별도로 금융거래를 한다면 반영하게 될 이자율. 이걸 리스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증분차입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이거죠. 미래에 받을 돈을 먼저 결정해.
그런 다음에 이 x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해야겠네. 그래서 요거를 내재이자율로 10% 쓰면 되죠. 알겠죠? 그게 두 번째 거죠. 재환화 연극의 대가를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지급할 가격으로 약속한 대가의 명목 금액을 할인하는 이자율. 그래서 둘 중 명확한 금액을 쓰는 거죠, 실무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1년치가 나와요. 지금은 1년치니까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지만 이게 3년치 현금 흐름이 나오면 이 이자율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산기로? 쌀집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또 모르는 미분 같은 거 해서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뭘 주는 거야? 10%를 그냥 주는 겁니다. 됐죠? 네. 수익에서 이거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수익에서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현재가치평가 시 회계 처리가 나와 있고 여러분들 삼각표 그리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 근데 저는 삼각표도 좀 쓰고요. 그림도 좀 쓰고요. 문제에 따라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씁니다. 네. 그래서 삼각표 읽어보시면 돼요. 장부금액이 있고 유효이자는 장부금액에다 유효이자를 곱한 거죠. 액면이자는 액면금액에다 액면이자를 곱한 거고, 그래서 유효이자에서 액면이자 빼면 상가액이고 그 상가액을 기초장부금액에다 더하면 다음 연도 상각부원가를 구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공식 하나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구사항을 여러 개 만들다 보면요, 어떤 채권 채무에 만기까지 인식할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삼각표를 그려서 유효이자 3개를 더해야 되는 거지. 3년이라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죠? 그쵸? 이자의 뜻은 뭐예요? 내가 미래에 받을 돈과 내가 투자한 금액 현재 가치의 차이야.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수취채권의 미래 현금 흐름에서 수취채권의 현재 가치 빼주면 그 삼각표상 3개 더한 게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공식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별표 쳐놓고 그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요구사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나와 있어요. 사례 보시면 강남은 X1년 초에 여러분들 제 포인트 책에 사례가 많지 않아요. 제가 사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제가 원래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을 설명할 때 그냥 제가 외워서 이거 그냥 다 써주고 강의했었거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풀 거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넌 이렇게 풀 거다. 근데 그럼 여러분 다 필기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강남은 X1년 초에 장부금액 5만 원의 토지를 강북에게 매각하고, 자,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유형자산을 처분한 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액면금액 10만 원, 액면이자율 8%, 만기가 3년인 바디더움을 교부받았다. 기간이 1년 이상이니까 현재가치 평가해야 됩니다. 이 거래에 적용될 유효이자율은 10%이며,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액면이자율이 8%고 유효이자율이 10%예요. 할인 발행되는 거죠? 그건 알죠? 현재가치 땡겨가지고 10만 원 이상 되면 여러분들 삽질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현재가치 95026이다. 아예 줬죠? 여러분들 2차 시험 때는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8,000원과 10만 원 땡길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가치에 평가할 적용 현가계수가 나와 있고요. 0.75131과 2.48685. 일단 저는 판매자 입장에서 먼저 회계처리 보여줄게요. 판매자가 강남이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는 강북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강남의 X1년 초에 미수금 금액 얼마인가 발행가액 물어봤고, 두 번째 강남이 인식할 유형자산 처분 손익 물어봤고, 세 번째 강남이 만기까지 인식할 총 이자 수익. 삼각표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여태까지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림 삼각표 쓰실 분들은 그림 쓰시고, 그 다음에 삼각표 제 거 원래 쓰시는 분들은 제 거 쓰셔도 되고, 알겠죠?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회계처리 나타내시오. 이런 문제예요. 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남 판매자 입장이고요. 네. 여러분 실전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안 그려도 돼요. 저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네.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이 지금 10만 원을 받으시고요. 매년 말 액면이자 8%씩 이렇게 돈을 받기로 했어요. 이러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저는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금액, 시기, 할인율을 알고 있죠. 금액 알고 있고 시기도 언제 발생하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유효이자율이 10%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현재가치를 땡기셔야 되고, 현재가치 10%를 땡기시는데 10%를 땡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현가계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8,000원 나누기 1.1 정도 하시는 건 아시죠? 두 번째는 2년이니까 8,000원 나누기 1.1의 제곱,
10만 8천 원 나누기 1.1에 3승 땡기셔도 되죠. 가끔 2차 시험에 99%는 현가계수가 주어지는데 1% 정도 안 주어진 문제도 있어요. 회계사 시험에. 그러면 이렇게 땡기셔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8천 원이 있는데 이건 연금의 현금이죠. 그건 알죠? 네, 매년 동일하게 발생시키는 현금으로 3년 10% 연금 현가계수 현값 보면 잘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게 2.48685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 3년 단일연금으로니까 10% 현가계수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0.75131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거 구하시면 95026이라고 현재 가치 땡기시면 되고, 지금 이 문제에는 이게 주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항상 이걸 먼저 푼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 공식 아니면 2번 공식으로 여러분 푸셔야 되고 거의 이걸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 좀 해야 됩니다. 회계 처리하실 때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표를 그리셔도 돼요. 전 두 개 다 써놨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웬만한 처분 문제 같은 거는 그림 그리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처분 문제 같은 거는 삼각표를 좀 쓸 거고, 그 다음에 손상 문제는 삼각표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여기 한번 써놓는 거야. 미래를 위해서 지금 시간을 투자하는 거야. 제일 처음에 쓰는 걸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효이자, 액면이자, 상가액 이렇게 쓰죠. 네. 자, 요걸 1번이라고 하면 자, X1년초에 숫자를 써요. 여러분들 여기다 삼각표 쓸 때 뭐 써야 돼요? 10만 원이에요? 95026이에요? 아니 95026이죠. 아니 내가 투자한 게 95026인데 95026을 써야지. 이거 안 쓰는 거 모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삼각표 쓸 때는 이런 거 잊지 마세요. 이런 거 실수해가지고 틀리니까 8%나 10%. 여러분들 실수하는 거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10% 8% 쓰고 있고 8% 10% 쓰고 있어서 틀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내가 95026을 투자했는데 이게 10%에 투자한 거예요? 액면이자 8%에 투자한 거예요? 아니 내가 8%에 투자했으면 10만 원을 투자해서 8천 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10%에 투자했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져서 나머지 받는 금액이 증가되니까 10%에 투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10%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번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X1년 말 95503 쓰시면 되고, 액면 이자는 8천 원 받는 거니까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받았다. 나머지 1503은 만기 때 준다는 거죠. 그래서 더하시면 96529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안 쓸 거예요. 여러분들 유예생인데 뭐 이런 거 내가 강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액면 이자는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 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2번이라고 하고 요걸 3번이라고 하면 상가액은 2번에서 3번 뺀 거다. 요 정도는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계정 과목이 이제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요 장부금액은 계정 과목이 뭘로 회계 처리됩니까? 지금 토지를 판 거예요. 미수금 맞죠? 네. 그래서 삼각구 원가라고 하는 거고, 요 유효이자는 지금 판 입장이니까 이자 수익. 액면이자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으면 현금, 못 받았으면 미수이자가 되는 거고, 요 상가액이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되는 거죠. 네,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 아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다 그리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3년 동안 인식할 이자 수익 구하라 그러면 요것과 요것과 요거 세 개를 더해 주시면 되죠. 네, 96, 53, 98, 18이 나올 거고요. 이거 28, 974가 나올 거예요. 제발. 맞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3년간 인식할 이자 수익 구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네. 여러분들 3년간 인식할 이자 수익 구하라 시라고 하면 결국 내가 받는 금액의 총액, 총 현금 수취액이에요. 저는 이제 앞으로 계약서에 써 있는 총 현금 수취액을 그냥 명목 금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어요? 저랑 이제 적응을 하셔야 돼. 명목 금액과 뭐의 차이다? 내가 투자한 현재 가치, 공정 가치의 차이다. 이걸로 그냥 계산하시면 이거 삼각표 안 그려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목 금액은 제가 일부러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받는 금액이 12만 4천 원이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은 95026이고, 요걸 구할 때 1번 공식이나
2번 공식으로 여기다 쓰시면 쉽게 구할 수 있죠. 여러분 1차 시험 때 많이 배운 거죠. 그러면 28, 97, 4와 일치하는 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게 물음 1번이었고 요게 물음 2번이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회계 처리 잠깐만 볼까요? 자, X1년 초예요. 자, 여러분들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외상으로 매각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미수금입니다.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총액과 순액. 뭐 어떤 강사님들은 총액으로 회계 처리 안 하면 틀린다고 하는데 작년에 조건 변경 순액으로 했는데 다 맞게 해줬다며. 크게 의미 없는 거죠? 에?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세요. 중요한 건 처분 손익과 이자 수익이 맞는 게 중요한 거지 총액과 순액이 중요한 건 아니야. 저는 강의는 다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순액으로 설명드릴게요. 95016 맞죠? 네. 95016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 얼마짜리 팔았어요? 5만원. 그러면 제가 유형자산 처분손익 구하는 공식은 항상 똑같아요. 현금 수수액에서 장부금액을 빼서 처분손익을 구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저랑 공부를 하실 때 처분손익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현금 수수액에서 장부금액을 빼면 플러스 나오면 처분이익이고 마이너스 나오면 처분손실 나오기 때문에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장부금액에서 현금 수수액을 빼주시면 마이너스가 이익이고 플러스가 손실이야. 앞으로 모든 문제 풀 때는 그냥 현금 수수액에서 장부금액 빼서 처분손익 다 구할 겁니다. 모든 자산. 공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차이 유형자산 처분손익 나올 거고요. 45016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X1년 말에 요것만 딱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삼각표를 그리셔서 회계 처리하시는 분들은 요 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 9503 구하시고 액면 이자 현금 8,000원이고 나중에 미수금 1506 1503인가? 1503 잡으셔서 그 밑에 내용은 요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X1년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손익계산서 아니면 BS의 잔액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BS의 잔액 물어보면 미수금 쓰실 때 요것과 요것을 더하시면 되니까 삼각표상에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더하시면 되고 요 금액 찾으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X1년 말, X2년 말, X3년 말 장부금액 물어본다. 그러면 삼각표상에 요게 BS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분계 안 하고 푸실 분들은 요거 세 개를 찾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요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유효이자고 요게 액면이자고 요게 상가액이니까 IS는 요거 세 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회계 처리 계속하면 됐죠? 그래서 요게 삼각형 원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자, 이 회계 처리에서 토지를 외상으로 팔았을 때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구하라 그러면 이거 절대 잊지 마라.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회계 처리 해봐야지 이자 수익만 안 쓰고 유형자산 처분손익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요 이자 수익 더해야 되죠.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3년이 있다.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보면 이자 수익 각각 유효이자 구하신 다음에 요거 처분손익 빼먹지 않아야지 첫 해 틀리지 않는다. 요것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 금액들을 구해야 돼. 자, 요 금액들을 구할 때 이제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BS에 XX 말 미수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요거 물어보면 삼각후 원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풀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은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마이너스 액면이자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됐어요? 요거 이해 가요? 요거 다 가르치죠 이렇게. 요거 안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자, 보세요. 요 금액은 96529라는 금액은 95026에다가 9503 마이너스 8,000원 빼준 거랑 똑같죠?
요게 상가객이니까. 그럼 이거 95016으로 묶어볼게. 95016으로 묶으면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마이너스 액면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장부금에다 1 플러스 유효이자율 마이너스 액면이자 하시면 다음 금액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첫 해는 문제 95016이라고 문제 제시. 두 번째 거 문제 풀라 그러면 95016 곱하기 1.1 마이너스 8,000원 해서 96529 요렇게 미수금 장부금액 구할 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X 2년 말 되면 96529 곱하기 1.1 마이너스 8,000원 해서 98182로 이 문제를 풀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공식 쓸 거야. 근데 이 공식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문제는 이걸 줬어요. 근데 이걸 안 줄 때도 있죠. 계산기 한번 두드리네. 맞아요? 두 번째 이거 두드렸죠? 그러면 저는 이제 문제 풀 때 X 2년 말 구하라 그러면 요걸 찾는 건데, 그럼 이거 찾으려면 곱하기 1.1 마이너스 8,000원 해서 96529 계산기 두 번 두드렸네. 곱하기 1.1 마이너스 8,000원 마이너스 해주면 98182 나오죠? 그럼 계산기를 세 번 두드려야 되잖아. 이거 4년 말 나오면 난리를 치는 거죠? 삼각표 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형 원가의 뜻을 알면 돼. 삼각형 원가의 뜻은 뭐냐면 내가 X 1년 초에 이자율이 10%야. 자, 이 이자율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기준서에서는 역사적 이자율, 최초 유효이자율.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삼각후 원가라고 해요. 현재 가치 땡겨서 95016 나오는 거 구해줬어요. 또 할 필요는 없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금액이 10만 원으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갈 때 두 번째 금액 구할 때 곱하기 1.1 마이너스 8,000원 해주면 요 금액이 96529가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 요 96529의 의미는 뭐냐면 X 1년 말 입장에서 옛날에 10%의 남은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공정가치 평가하는 자산이 아니라 삼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지금 채권을 배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받았죠? 맞죠? 그럼 남은 현금은 이거 남네. 그러면 이 금액 구할 때 8,000원 나누기 1.1 10만 8,000원 나누기 1.1에 제곱해도 똑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요 남은 현금 흐름을 땡겨준 거야. 2년치로. 이 금액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곱할 때 곱하기 1.1 마이너스 8,000원 해주면 98182가 나옵니다. 그럼 뒤에서 가까우면 이것도 받았으니까 X 2년 말에 현재 가치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 10만 8,000원 나누기 1.1 해주는 게 훨씬 더 빠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법, 칠판이 좁네. 구하라 그러면 남은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로 이 금액을 구하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세 번 땡겨야 되니까 시간 많이 걸리지. 그냥 안 쓴다고 나는. 뒤에서 가까운 거 요것만 딱. 예? X 2년 말에 남은 현금은 10만 8,000원 밖에 없으니까 10만 8,000원 나누기 1.1 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금액과 동일하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양 방법을 각각 자유롭게 쓸 거야. 예를 들면 리스가 나왔는데 3년짜리인데 X 3년에 이자 수익 구하라 그런다. 그럼 저는 이렇게 구할 거예요. 이거보단 훨씬 빠르니까. 알겠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거는 이자 수익 물어보는 거죠. 이자 수익은 XX 연도 중이죠. 기중이니까 IS의 이자 수익을 물어보면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는 기초 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하시면 되죠. 에이, 여기다가 유효이자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초 장부금액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이 방법으로 1번 아니면 2번. 알겠어? 그래서 X 1년 물어보면 구해놨잖아. 95016 곱하기 10%. X 2년 물어보면 96529 곱하기 10%. X 3년 물어보면 98182 곱하기 10%. 요걸 찾는 것을 알려줬잖아. 두 가지 공식 중에. 찾아서 10%만 곱하면 되는 거죠.
이걸 구한다. 그래서 저는 x3년 구한다 그러면 삼각표를 쓴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x3년 이자 수익이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럼 이걸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것만 찾으면 여기다 10%만 곱하면 되잖아요. 다 안 그린다고요? 이것만 찾을 거야. 그러면 남은 현금이니까 x2년 말 10%의 현재 가치는 10만 8천 원이니까 나누기 1.1 해주면 되죠?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서 98, 182 쓴 다음에 거기다 10% 곱하면 되니까 98, 18 이렇게 써서 풀 거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었어. 똑같은 삼각표 쓰죠? 계약상 현금 수취 목적이니까 매도 목적이 아니니까 공정가치평가 할 필요 없잖아요. 역사적 이자율로 현재가치 땡긴 거잖아. 이 문제가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인데 X3년 초에 10만 원에 처분했어. 처분 손익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처분 손익은 현금 수수액에서 장부 금액 빼준다 그랬죠? 현금 수수액 10만 원 문제에 나와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 내 잘못 아니고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것만 찾으면 되죠. X3년 초에 장부 금액은 X2년 말과 똑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됐죠? 그러면 이걸 찾아야 돼. 그러면 이 금액을 삼각표를 다 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이걸로 그냥 때리는 거죠. 10만 8천 원 나누기 1.1 알겠죠? 98182 예, 그러면 제 성격 나와요. 저자의 성격 플러스니까 처분이 이런 식으로 빨리 풀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삼각후 원가를 구할 때 앞에서 가까우면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마이너스 액면이자를 쓸 거고 뒤에서 가까우면 남은 현금의 현재 가치를 쓸 겁니다. 여러분들 연속상환사채 5년짜리가 나왔는데 X4년 말 삼각후 원가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미칩니다. 현가계수 5개를 써야 돼요. 연금 연가가 안 나와. 근데 5개의 현금 흐름을 구해놓으면 맨 마지막 현금 흐름만 땡겨주면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있어요. 최근에 12년 안에 풀어준 거.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짓을 한 거야. 이거 이해 가요? 네. 자,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 4-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4-10페이지 보시면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구해야 돼. 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하는 삼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자산부채는 다 이 방법을 쓸 거야. 장부금액 삼각후 원가 구하는 방법이 기초 장부금액 플러스 상가액 안 쓸 거야. 난 상가표 안 쓸 거니까. 두 번째, 상가액은 유효이자에서 액면이자 뺀 거래. 이것도 상가표 쓰는 거니까 안 쓸 거야. 세 번째,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마이너스 액면이자. 거기다 밑줄치면 되겠죠? 이거 나와 있는 거죠? 됐죠? 세 번째, 거기다 1번 공식이라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녀 미래 현금으로의 현재 가치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2번이라고 쓰시고 저는 국어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쓸 거라고. 네, 문제를 빨리 풀 때. 그 다음에 그걸 이 사례에서 풀어준 게 나와 있죠? 이거 지금 나와 있거든요. 박스에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자 수익 구하는 법 나와 있죠?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손익계산서 구할 때 이거 쓰는 거 나와 있고 이 방법일 때랑 이 방법일 때 이자 수익 구하는 거 나와 있죠? 됐죠? 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돼. 이 세 가지 공식은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상가표를 쓰기 싫은 사람들 있죠. 쓰기 싫은 사람들. 그래서 그림 상가표도 저기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 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7페이지. 4-7페이지. 나와 있어요. 네, 그림 상가표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X1년 초, X1년 말, X2년 말, X3년 말 현재 가치를 땡겨서 95, 026 나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1번이나 2번 공식으로 쓴 거야.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원래는 유효이자만큼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다 10% 곱해서 9503 구하신 다음에 액면이자만큼 받으니까 요 플러스 된 거에서 마이너스 8,000원을 쓰는 거고 그러면 이 금액이 96529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이거 두 개가 필요하니까 꼭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 회계 처리가 3개잖아. 상가계까지 2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 대차 차익으로 구하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만약에 그림을 다 그려서 손상까지 구한다. 그림이 엄청나게 지저분해지지?
예? 그러니까 요 금액만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금액이잖아요. 요 금액만. 그러니까 그냥 밑에다가 이자, 수익,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 써놓고 우리는 재무상태표 금액과 손익계산서 금액만 물어보는 거잖아. 재무상태표 금액은 기초 장부금액, 나중에 금융자산에서는 총장부금액이라고 부를 거고 손상이 없으면 상각 후 원가라고 부를 거야. 거의 비슷한 얘기죠. 그러면 95016 곱하기 10%라고 써놓으면 되겠지? 여기다가 그냥 10% 써놓으면 돼. 그리고 이 그림은 안 그릴 거야. 알겠죠? 안 그릴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것만 찾으면 된다고 BS. 그래서 그냥 곱하기 1.1 마이너스 8,000원에서 다음 거 구할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손상 배울 때는 여기다가 이제 손상 표시하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표시해가지고 빨리빨리 숫자 찾는 걸로 구할 거라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써놓은 거 9503 써놓은 다음에 이걸 이자 수익에만 갖다 쓰면 되지? 액면 이자 8,000원은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머릿속에 있으니까 자꾸 삼각표랑 그림을 그려야지 회계 처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고 회계 처리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삼각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금액 구할 때 그냥 곱하기 1.1 마이너스 8,000원 쓰시고 다음 금액 구할 때 곱하기 1.1 마이너스 8,000원 하시면 10만 원으로 갈 거고 우리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요 금액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96529 곱하기 10% 하셔서 9653으로 회계 처리할 거고 이게 X2년 요게 X2년 요게 X1년 기중에 발생한 게 손익계산서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금액이 98182이기 때문에 98182로 10% 곱하셔서 9818만큼 구하실 거고 여러분들 이런 삼각표를 쓰시는 분들은 BS 금액은 이 금액과 이 금액과 이 금액이 BS 금액이에요. 이건 아니야. 맨 마지막 연도에는 미수금 받아요. 받기 전에 금액이야. X3년도에 미수금을 전액 구하라 그러면 얼마예요? 빵이에요. 이 사람들아. 맨 마지막에 현금 10만원, 미수금 10만원. 회계처리 봐봐.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걸 많이 쓸 거예요. 그 다음에 IS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써서 요거 찾으면 그만이 문제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걸 강북이라고 해볼게요. 현재 가치 땡기는 거 똑같죠? 예? 상가표도 똑같이 쓰겠죠? 이자율 똑같으니까. 맞아요? 3년간 인식할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번엔 이자 비용이죠? 똑같겠죠? 124,000원에서 95016 빼주면 돼. 답 똑같아요. 그 다음에 총 이자 비용까지. 그러니까 물음 3번까지는 똑같아. 상가표도 똑같은 거 쓸 거고. 회계 처리만. 다른 거 쓰면 되겠네. 그리고 각각의 미지급금 잔액 구할 때 상각후 원가니까 이것도 똑같죠? 3년간 이자 비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자, X1년 초에 이 사람은 토지를 구입합니다. 자, 반대편에 미지급금이고 금액 시기 할인율 알고 있으니까 현재 가치 평가해야 된다. 95016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미지급금 입장에서 배우는 거야. 뭐? 채무 입장에서. 장기니까 현재 가치 평가한다. 자, 토지 입장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토지의 장기 할부 구입.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우리 기준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돈을 지급한다면 지급할 금액. 현금 가격 상당액이라고 돼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긴 공정가치. 그래서 장기 할부 구입의 취득 원가는 현금 가격 상당액이고 현금 가격 상당액과 미래에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신용기간에 걸쳐 자본화되지 않는 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회계 처리 안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 이미 했으니까. 아, 이 회계 처리가 그 회계 처리예요. 예. 그래서 유형자산 예제에 그게 없잖아. 보통 여기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현재 가치라고요. 95016. 됐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X 1년 말만 회계 처리하면 되니까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이자 비용. 상가표 지금 지웠죠? 그냥 기초장부금에다 10% 곱하면 돼요. 회계 처리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말라고. 기초장부금에다 10% 곱하면 되잖아. 9503. 암산으로 되죠? 현금 8,000원, 10만 원에다 8% 곱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미지급금 1503 나오니까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나면 BS 금액은 96529가 되고 삼각표상에 삼각후 원가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자, X 1년 말에 자, BS를 그려보면요. 여러분들 이거 T자를 그렸을 때 이쪽이 대변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채 96529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랑 회계 처리를 봤으니까 이걸 보게 되지만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것만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2년 후에 만기가 됐을 때 96529를 만기에 갚아야 된다는 것만 보이겠지? 근데 실제로는 얼마 갚아요? 10만 원. 그러니까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부채가 과소 표시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이걸 10만 원으로 그냥 총액으로 회계 처리하죠. 그래서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이게 10만 원이 되고, 됐죠? 그럼 대차 차익이 발생하니까 대차 차익이 발생하는 금액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부채의 평가 계정을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계정 과목이 독립된 거예요? 미지급금과 똑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똑같은 계정 과목이야. 이게 정산표, 시산표에서는 차변에 있지만 표시할 때 대변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빼서 순수한 순장부계로 표시하는 거죠. 계정 과목이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똑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계정 과목이야. 그냥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거지. 여러분들 취득 원가랑 감가상각 누계액은 똑같은 계정 과목이야? 다른 계정 과목이야? 다른 계정 과목이 아니지. 똑같은 계정 과목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요걸 물어보지 않고 장부 금액을 물어본다고. 요건 안 썼으니까 96529가 되는 거고, 이게 뭔가 빼줘가지고 요게 96529가 나와야 되잖아. 이건 똑같아야 되니까 방법이. 그래서 요거는 4974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부채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린 관행적으로 총액 회계 처리를 많이 해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4974가 되는 거고, 요걸 현할차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요게 96529예요. 제가 공부할 때는요, 무조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꼭 쓰라고 기준서에 명시가 돼 있었어요. IFRS 도입된 다음에는 어떠한 계정 과목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순액 회계 처리하든 총액 회계 처리하든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네. 근데 순액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거 모르는 거 내 잘못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걸 가르쳐 줬어요.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자의 마이너스 액면이자 남은 현금의 현재 가치. 이건 문제에 제시가 돼 있어. 여기서 요거 빼서 요거 숫자 모르는 건 내 잘못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혹시나 물어본다.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지만 거꾸로 역산해서 구할 수 있죠? 4974. 네. 그래서 요걸 만약에 현할차를 쓰시면 이게 10만 원으로 가야 되니까 요것만 현할차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회계 처리 배웠고, 자 그러면 미지급금 입장에서 이거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X1년, X2년, X3년 이자 비용 구하라고 그러면 기초 장부금액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기초 장부금액에다 유효이자를 곱해가지고 네,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자 수익과 똑같으니까. 자,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시험에는요, 어차피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 아니면 재무상태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재무상태표보다는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많이 물어보죠. 네, 여러분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지분상품의 12월 말 공정가치가 100원이다. BS에 표시할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예요? 100원. 이걸 왜 물어봐요?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인데, 현대회계는 기말 재무상태표의 잔액과 기초 재무상태표의 잔액의 차액이 손익으로 반영되는 거야. 내가 지금 아름다운 말을 했어요. 기말자산과 기초자산의 차액이 총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을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지. 재무상태표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해봐서 어떤 회계 처리를 했을 때 X1년에 어떠한 계정 과목이 나오는지 알아야지 회계 처리 안 하고 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화폐의 시간 가치를 지금 배웠는데, 자, 판매자 입장과 구매자 입장이 있어요. 맞아요? 네, 두 가지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배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자료는 세 가지가 주어진다고요. 미래에 받을 금액. 자, 저는 그냥 명목금액이라고 쓸게요. 책에는 총현금 수취액 또는 총현금 지급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다 없어졌다고 해서 까먹으시면 안 돼. 얼마? 124,000원. 이거 못 구하는 거 내 잘못 아니죠?
8,000원 곱하기 3 플러스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가 주어지죠. 자, 미래의 현금 흐름을 그 시점에 현재 가치 땡긴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공정가치. 이건 그 시점의 공정가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8,000원 2.48685 10만 원 곱하기 0.7513일 하면 95016이 나와요. 이것도 알고 있는 숫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때 판매자 입장에서는 유형자산 처분한 거니까 장부 금액이 나옵니다. 이건 문제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만 원만큼 나온 상태죠.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 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자, 이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3년간 인식할 이자 수익으로, 만기까지 인식할 이자 수익으로 인식되는 거고, 그냥 여기서 이거 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28974라고 했어요. 이 금액은 뭐예요? X1년 이자 수익, X2년 이자 수익, X3년 이자 수익을 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리고 아까 회계 처리해보니까, 자, 현금 수수액에서 장부 금액 빼준 건데 이건 미래에 받는 금액이니까 현금 수수액은 그 시점의 공정가치랑 똑같다. 공정가치에서 장부 금액 빼주면 처분 이익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는 거고 45016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X1년과 X2년, X3년에 단기 손익에 미치는 효과가 나와. 그럼 여러분들은 이자 수익은 3번 발생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이 X1년도만 발생한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회계 처리해봤으니까. 그리고 요거 구할 때 현재 가치에서 장부 금액 빼주시면 되니까 45016 써시면 되고. 됐죠?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율법 상가표상에 유효이자 갖다 쓰시면 돼. 꼭 상가표 안 그려도 된다 그랬죠? 네. 9503 96 53 그다음에 98 18 이거 구하는 법은 아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첫 해를 물어보겠네. 못 틀리면 내년에 기약해야 돼. 처분 손익 빼먹으면. 알겠어요? 두 번째, 얘 입장이야. 얘는 얘가 5만 원에 갖고 있는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몰라. 얘는 처분한 거고. 얘는 취득원가를 뭘로 한다 그랬어? 유형자산의 장기할부 구입, 취득원가보다 현금 가격 상당액. 다른 말로 현재 가치, 공정 가치. 그러니까 얘는 취득 금액이 요거야. 그리고 미래에 지급할 금액이 요거죠. 그러니까 얘는 요것만 3년간 인식할 이자 비용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28974만큼 써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2차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계정 과목은 잘 구한 다음에 단기 손익에 미치는 효과 구하라 그럴 때 실수해. 실수는 별거 없어요. 수익인데 마이너스 써놓고 비용인데 플러스 써놔.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이 있을 때 수익에 플러스 쓰고 비용에 마이너스 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은 단기 손익에 미치는 효과 아니면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치는 효과밖에 안 나오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쓴 거야.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잡으시면 되고 요것을 각 연도에 배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연도를 물어보니까 이것도 총을 안 물어봐요. 그래서 요 이자 수익 구하실 때 여러분들이 상가표를 이용해서 X1년과 X2년 뭐 그림을 이용하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자 수익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도 상가표를 이용하시거나 그림을 이용하셔서 각 연도를 배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만 나오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과 처분 손익이 나온다. 이 정도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리스 중에서 금융 리스가 있죠. 금융 리스의 실질이 뭐예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장기 할부 구입이야. 장기 할부 구입과 실질이 똑같기 때문에 리스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 구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했어요 지금? 유형자산, 미지급금. 자, 금융리스에서 이거 뭘로 회계 처리해? 사용권 자산. 이거 뭐예요? 리스 부채. 똑같은 거예요 실질이. 이거 못하니까 리스 회계 처리 못하는 거지. 자, 판매자 입장에서는 리스 제공자는 얘가 장기 할부 구입이니까 얘는 뭐예요? 장기 할부 판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분기할 때 이렇게 했잖아. 미수금,
토지, 처분 손익 이렇게 회계 처리했죠. 근데 리스는 처음에 미수금을 잡을 때 이 토지의 공정가치로 하기 때문에 뭐가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죠. 그렇죠? 이것만 뭘로 바꾼 거야? 리스 채권. 그리고 상각표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계 처리를 아셔야지 여러분들 리스의 회계 처리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의 회계 처리를 못하는 이유는 이걸 못해서예요. 알겠죠? 네, 실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를 더 설명할 게 있었는데, 네. 뭘 설명해야 되냐면, 네. 자, 구매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가 나왔을 때 지금 저는 유형자산의 예를 들었는데 제가 이자 비용만 발생한다 그랬죠? 그쵸? 근데 제가 이 문제는 뭘로 냈어요 지금? 문제가 토지였어요? 건물이었어요? 토지였어요. 그래서 취득금액이 95016이었지만 토지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 했죠. 이 문제 기계장치라고 냈어도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푸는 방법은 95016이 똑같아. 근데 이자 비용만 발생합니까? 이게 만약에 건물이라면 또는 기계장치라면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자 입장에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나올 때 만약에 if 감가성 자산이라고 한다면 꼭 뭐를? 감가비를 고려해줘야지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과 감가비를 고려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었다. 그러면 95026이고 정액법이었다. 잔존가치가 50262였다. 내용연수 3년이었다. 그러면 매년 말 3만 원씩 감가상각비 놓치는 순간 내년을 기약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감가비가 들어간 회계 처리가 뭐야? 리스야 이 사람들아. 그래서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 구하라 그러면 뭐하고 뭐예요? 이자 비용과 감가비. 이게 리스의 회계 처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능력을 키우자고 잠깐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저랑 좀 강의를 계속 하려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처음에는 저는 분개 다 해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주다 보면 빨리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BS 금액 찾을 때 앞에서 가까우면 뭐 쓸 거라고? 기초 장부 금액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자율 마이너스 액면이자 쓸 거예요. 뒤에서 가까우면 남은 현금으로의 현재 가치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 구할 때는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삼각표나 아니면 어떤 그림에 빵꾸 뚫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저는 삼각표 딱 이렇게 그리고 X 3년 초 무언가를 팔았다. BS다. 이거 빵꾸 뚫어 놓고 이것만 바로 찾을 거라고. 이자 수익 물어본다. 이것만 빵꾸 뚫어 놓고 이것만 바로 찾을 거라고. 그때 막 공식을 쓰면서 빨리빨리 찾아버릴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다 설명했어요. 힘들었죠? 쉬어야겠네. 자,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할게요.